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치기로 해서 수지상으로. 그럼 말단에서 사고 났을 때 1번 계정기, 2번 계정기, 3번 계정기가 뭐 1번 계정기, 2번 계정기, 3번 계정기가 사고 전기에 따라서 3번 계정기가 먼저 동작하고 2번 계정기가 늦게 동작하고 1번 계정기가 나중에 동작할 수 있게끔 순차적인 보엽조가 될 수 있도록 이 TCC 커브를 그려가지고 보엽조를 모기 위한 부분이 이 캡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 수배전만의 밑에 있는 뭐 정육이라든가 ETS라든가 뭐 여러 가지 VFD라든가 아니면은 플로센스 같은 건 뭐 안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주파에서 발생되는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하이웨이브를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하이웨이브를 쓸 일이 이제 그 고주파 플리커 등을 이용해가지고 한전하고 예를 들어 제철 제감소는 한전하고 재가능을 할 때 플리커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전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때 고주파나 플리커 쪽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하이웨이브라는 고주파 모드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IC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글자에 있으니까. 이 시뮬레이션 부분은 이건 동특성 해석입니다. 해석이 이제 정특성 해석이 있고 동특성이 있는데 동특성은 움직이는 겁니다. 정특성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발전기들이겠죠. 그 다음 모터입니다. 이 모터하고 발전기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특성이 변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팩터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터 모델도 뭐 CKT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지언트를 보게 되면 발전기의 안정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과도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필요한 모드들을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구성이 되는 발전기에 연결되는 AVR, 엑사이터, 그 다음 발전기 자체 관성정수, 그 다음에 여기 PSS 이런 각종 모듈들을 연결해서 각각의 모듈들의 특성에 의해서 발전기의 운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한 게 이 시뮬레이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전기 여작의 가버너, 모델들, 과도 현상 해석, 사고 발생, 제거, 유도기 기동 트립 해가지고 로드 쉐딩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개통해서 큰 발전기가 지금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근데 그쪽에 발전기가 한 달에 타락하면 이 개통이 좀 순간적으로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연결된 개통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그럼 삼성전자 안에 있는 전압관과가 조금씩 흔들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개통에 연결되어 있던 발전기 한 대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모선에 있던 전압이 출렁거린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송전선로가 사고 났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100mV가 가던 게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 필요한 100mV를 다른 쪽을 통해서 100mV를 끌고 와야지만 얘가 정전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때 이쪽에 있던 발전기의 운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여기 가면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대학원생 정도. 근데 얘는 박사과정, 얘는 석사과정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대학생 정도로 많이 보편화가 돼 있다 보니까 보호계정이 정정해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외상계정의 기능들이 많아지면은 그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매트. 이 그라운드 매트가 지금 아까 설명했던 이제 KC 기준. KC가 코리아 엔지니어링 코드 해가지고 이게 한국 전기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규정들이 뭐가 있냐면 내성 규정이 있습니다. 내성 규정은 법적인 구성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산자부. 그러니까 예전에가 제가 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게 산업자원부에 가지고 산자부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자원부에서 전기 전자에 관련된 웬만한 그 법적인 부분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나와 있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전기 설비 판단 기준에 별표해가지고 이 부분 법적인 규제로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얘가. 내성 규정은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안 따라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기 규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성 규정도 있고 무슨 기준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KC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다 합쳐진 걸로 적용을 하겠다고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뀐 게 접지에 대한 규정이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1종, 2종, 3종, 특산종 해가지고 15옴, 5옴, 100옴, 뭐 15옴 이렇게 돼 있던 이 부분을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이런 규정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뭐 A, B, C, D 이렇게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이제 바꿔가겠다 하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 게 IC 2034이야 뭐 TN 접지, 뭐 TT 접지, 뭐 이런 접지 방식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접지 방식에 대한 것들을 통합 접지 개념. 그러니까 접지도 나와 있는데 통합 접지가 있고 공통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 접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기기 접지가 있고 개통 접지가 있고 뭐 보호 접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접지에 대한 용어들도 나누다 보면 많이 나눠지는데 이런 통합 접지가 되면서 이런 공통 접지가 되면서 기기들이 이 건물에 수배 전반도 있지만 이제 동력 기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어 기기들도 밑에 접지에서 각각에 붙다 보니까 인체가 접촉했을 때 인체에 대한 안전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접촉 전압이 되는 거고 보폭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접촉 전압, 보폭 전압 이런 것들이 사실은 GIS 변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IEEE 스탠다드 80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80 기준에 의해서 나왔던 거를 이게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기에 대한 전압의 특성에 따라서 요거는 뭐 3종 접지 저압이고 뭐 2종 접지 TR 외압 접지고 1종은 이제 고압 접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던 거를 모두 부분에 대한 통합 접지 개념으로 해서 전압에 상관없이 인체 안전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접촉 전압 보폭 전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접지 계산을 할 때 그라우드 메틀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뭐 3D를 해가지고 접촉 전압이라든가 보폭 전압인데 접촉 전압은 기기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그러면 여기 어떤 기기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접촉했을 때 사람하고 이 기기하고 사이에 생기는 전압이 접촉 전압이 되는 거고 보폭 전압은 사람의 발과 발 사이에 생기는 전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터치 볼테이지, 스텝 볼테이지라고 이런 거 나와 있고 여기 이제 GPI라고 그라운드 포텐셜 릴레이 전위 상승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접지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도 안전공사에서는 통합 접지가 되면 무조건 이런 접촉 전압이나 보폭 전압을 제시를 하게끔 지금도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결과 검증을 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는 완전히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부터는 안전공사에서 무조건 이걸 요구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렉스는 여러분 반드시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탭이라는 프로그램을 써봤는데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라운드 렉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SK 커틀즈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좀 스터디를 해볼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 3D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별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션 릴레이블리티도 이 신뢰도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싱글 페이지도 사실 크게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별로 계산을 하는데 고장별로 계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장별로 계산하시는 결국은 I는 R분의 2라는 이 공식에서 이 전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점의 전압에서 그 지점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 임피던스가 아까 얘기하셨던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의 임피던스분의 그 지점의 전압.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리드 전압이 있고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 노선이 있고 여기 모터가 있고 여기 뭐 콘덴서가 있고 여기 뭐 TR이 있어서 이 저압 부분에 부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적용하는데 이제 고장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고 오음법이 있고 단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P법.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거의 데이터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고 이걸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는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임피던스. 근데 오음값은 전압에 따라서 오음값이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이 법은 안 씁니다. 잘. 단위법은 이거를 하나의 PU 단위로 해서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편한데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임피던스를 이걸 주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세요 하면은 함정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리드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외국 프로젝트에서는 그리드 코드 상에서 모선 단락 용량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분을 주는데 아까 얘기해서 삼상 같은 경우는 310MV, 단상 같은 경우는 100MV 정도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국내 데이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 거냐? 우리나라 한전의 변전소가 지금 154, 345, 765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가 한 지금 9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전 기준에. 그 중에 이제 154 변전소가
한 750개 정도인데 1호사 변전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호사의 22.9kV의 변전소 안에 TR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TR 용량이 45에 60m짜리 TR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재생 하다 보면은 저희가 한전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재생 용량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보면 이 TR에 연결할 수 있는 신재생 그 용량을 제한을 해놨는데 예전에. 그래서 보면은 태양광도 할 때 저희가 가서 보시면 접속점을 봐서 이 부분이 안 된다. 가공설로 이제 전봇대가 가까운 데다 태양광을 선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TR에도 연결 못하니까 먼 전봇대에다 갖다가 달아야 되니까 그럼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이런 자료들을 알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전 홈페이지 가서 두들기면은 우리들이 연결하는 접속 중에 한계 용량이 얼마인지 알아서 얼마까지 시청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PPA를 해가지고 1MV 이하의 그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때는 한전에서 무조건 공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45, 60MV에 대한 TR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은 완화를 시켜가지고 예전에는 이거의 그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하는 부분을 제한을 했는데 문 정부가 오면서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풀어줘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력거래소의 신재생 에너지 회원이 지금 4,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하급수 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돈이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잘 됐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가 2건선 변압기로 되어 있는데 2건선 변압기 2차 측에 이 모선 단락 용량이 아까 보셨던 이 310MV, 100MV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넣으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임피던스가 중요한데 이 임피던스는 어디서 받느냐? 국내 같은 경우는 한전에 보시면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본부, 전남 지역본부, 강양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광주 지역본부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본부 산하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본부 밑에 전력관리처가 있습니다. 전력관리처는 송전 쪽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역본부 밑에 전력관리처. 여기 송전 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 지사가 있습니다. 나주지사, 광주지사, 서대전지사 이런 식으로 지사가 있거든요. 광양지사. 이런 데들은 지사에서는 대전급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송전 쪽하고 대전 쪽 차이는 대전은 20.9고요. 송전 쪽은 153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22,90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공장 받는 건 다 22,900에서 받으실 거니까 지사 가가지고 보시면 대전운영분야 전력공급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선 단락용량을 좀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시면은 그쪽에서 100MV 기준으로 이걸 100MV 기준으로 줍니다. 그럼 22,900의 수용가의 이입점에 대한 단락용량을 주는데 그 단락용량이 거의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TR에 대한 것이 45에 60MV짜리가 이건선 또는 이게 단탄 TR 15에 20MV짜리 세대를 이용한 거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풍대교 그 대교 무너진 다음부터는 TR 용량을 크게 안 만들고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이 편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 지점에 대한 것들은 거의 우리나라는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데이터가 0.24 플러스 J 33이고 0.1에 J 49. 요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로 판단된 게 있겠는데 이 데이터가 바로 요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 플러스 X 값인데 Z는 R 플러스 X 값이거든요. 그 값은 거의 국내에 값을 받으셔도 거의 요 정도 데이터가 국내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R 용량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1호사로 가면 이 데이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1호사는 어디냐? 전력관리처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걸 또 데이터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해외 프로젝트를 받으실 때는 그 나라의 그리드 코드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나라의 전력청,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정국이라고 해요. 공정국.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데인데 이 공정국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으셔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다른 일본은 이제 한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 데이터는 유틸리티 데이터에서 고장 조류가 기여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고장 조류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 데이터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카 정도 됩니다. 근데 10카에서 우리가 가공설로든 지중설로든 해가지고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지점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봇대로 해가지고 몇 킬로 정도 됐는데 배전 같은 경우는 한 30km까지 저희가 배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법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30km까지 끌고 그 이상이 되면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결해 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쪽에서는 고장전류가 2에서 10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기 쓰고 있는 V12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V12도 보시면 전격전압, 돌연전압 뭐 이렇게 또 표준전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통 24kV짜리에 저희가 630W의 전격전류에 차단전류는 12.5칸짜리 차단전류가 디폴트로 항상 쓰여집니다. 설계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12.5칸 차단을 쓰다 보니까 고장전류는 2에서 7칸밖에 안 나오는데 12.5칸을 쓰시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단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안전공사에서는 어디냐? 여기는 이제 여기 저쪽에 MCC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 PDP 쪽에 해가지고 조명 판넬도 있고 전등 판넬도 있고 그러면 요 지점이 ELD 같은 게 달려있는데 ELD 차단 용량이 1.5카밖에 안 됩니다. 그럼 1.5카 차단기가 실질적으로 이 고장전류를 이 지점의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냐? 안전공사는 안전층만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서류를 제출해서 자기들은 명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에다가 한전 공급 약관에 의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전기 공급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사용정사를 하는 걸 합니다. 안전공사의 사용정사를 통해서 사용정사가 합격이 돼야지만 계량기를 공인을 해주고 진행을 하는데 안전공사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전공사에서는 이 설비에 대한 안전적인 측면을 한전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사용정사라든가 요청공사라든가 정기공사를 통해서 이 분해 배전 설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준 공급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안전공사가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했던 이 백퍼라는 프로그램 또는 아까 얘기했던 A폴트라든가 IC폴트를 통해서 고장전류를 해서 그 고장전류 계산된 결과를 집어넣어줘야지만 안전공사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계산된 거니까 이걸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공사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서류입니다.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류만 받으면 되지 그게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씁니다.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서류를 만든 설계사 기술사 도장이 들어가시면 그 기술사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고 보시면은 기술사 날이 필요하다. 도면에 기술사 날이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냐면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도면 작성하고 나서 보시면은 기술사 도장 하나 찍었는데 50만 원씩 받고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책임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워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TR에 대한 임피던스가 들어간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TR에 대한 임피던스는 용량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1000kV까지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5%, 뭐 2000kV까지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6%, 그 다음에 11V까지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8%, 뭐 이런 식으로 제작하면서 나와야지는 표준적인 티피컬인 임피던스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임피던스가 크면 전압가가 커집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항입니다. 임피던스가 크면 저항이 있으니까 고장전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숏서킷하고 로드플로의 양면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크면 고장전류는 줄어들어서 좋은데 임피던스가 크면 전압가가 커지니까 문제는 전압가가 커진다는 건 여기 보셨던 것처럼 한전 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 모터에 대한 전압이 어느 정도 전격 전압보다 이상의 전압이 들어야지 모터가 적절하게 동작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TR에 대한 전압을 할 때 이 팁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압을 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22.9에 6.6이다. 그러면 6.6을 안 씁니다. 전압 강화가 있기 때문에 5% 정도 올려가지고 20.9에 6.9kV TR을 쓰고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는 5에서 6%짜리 쓰니까 요게 임피던스 전압 강화거든요. 그 임피던스 전압 강화만큼을 2차 측의 전압을 이용해서 보상을 해서 그 지점에 적절한 전압이 나오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개통 설계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시는 거고 여기 아까 보셨던 모터 부분 모터는 보통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보통 지금 전격전이 한 600에서 700% 정도의 기동전을 가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터의 특성을 보시면 모터의 이게 그 특성 곡선에 따라서 네마 A, B, C 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보통 이제 스타팅할 때 파워 팩터가 20에서 25%고 이 운전 시의 파워 팩터는 95%, 85에서 95% 정도 됩니다. 역률이. 근데 모터는 아시는 것처럼 얘는 역률이 나쁘다 보니까 역률이 나쁘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효전력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콘덴서를 단다든가 해서 무효전력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동시 역률이 나쁘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기동시에 보통 600%라는 거는 얘가 자기 전격 전류의 600%의 전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100kV였는데 600%는 600kV를 순간적으로 쓰는데 얘가 TR이 1000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1000이었습니다. 그럼 1000에 여기가 1500이라고 하고 1000이었으면 아까 1000에
지금 여기 뭐 260에 220이었죠? 20이었죠? 이거 합해봤자 지금 1300밖에 안 됩니다. 1500TR에 1300이니까 평상시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기동할 때 260에 200%면 이게 1000kb가 걸리는 겁니다. 1200kb에 1000을 더하면 2200에 1500짜리에다 걸려버리면 얘가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자기 용량보다 큰 전류를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압이 떨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통해가지고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면 전압 강화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QV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무효전력이 들어가면 전압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한전에 보시면 콘덴서 단다. 이거 전압 보상이 되는데 왜 전압 보상하냐? 이 무효전력에 의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하냐? 한전에서는 발전만 하거든요. 발전만 해서 여기 송전을 해가지고 배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용가들은 다 무효전력을 쓰는 장비입니다. 모터 같은 경우. 그러면 한전에서 무효전력을 이 순간을 다 공급을 한다는 게 이 송전소도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역률이 80%다. 그러면은 80kW에 60kVAR 100kV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00kV를 보낼 때 이 역률이 80%라는 건 60kVA를 무효전력도 보상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은 요것 때문에 이 60kV만큼을 보내줘야 되니까 실제로 보내줘야 될 공간은 이만큼인데 자기가 보내줄 수 있는 라인이 줄어드니까 이 한전에서 더 큰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전에서 그걸 페널티를 매기는 겁니다. 페널티를 매겨서 니네 수용가의 역률이 90%를 기준해서 90%보다 떨어지면 1% 떨어질 때마다 페널티를 매기겠다. 1% 올라갈 때마다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90% 기준에서 95%까지는 지금 바뀌어가지고 1%씩 올라갈 때마다 0.5%씩 이렇게 그 금액을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십니다. 예전에 1%였었는데 그리고 85%까지는 아마 이게 1% 그대로 페널티를 매길 겁니다. 그리고 요거 진탕이 되면 또 페널티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 이런 그 요금 인센티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콘덴서 성수를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정직이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5%가 아까 티피컬 R분의 XB 값을 그냥 넣으시라고 한 게 이거 그냥 넣으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큰 값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블 같은 거, 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 정압 케이블 같은 게 있는데 고압 케이블은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고장전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압 케이블을 가면은 이게 10m일 때, 20m일 때, 30m일 때 단위가 이게 2배, 이게 3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고장전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거리에 따른 부분이 임피던스로 환산하시면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I는 R분의 2에서 이 임피던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전압은 고정되어 있는데 380V라는 전압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저항값이 거리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이 저항 전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거고 안전공사에서는 부스가 이렇게 지금 부스의 2차 측에 MCC가 있으면 그 MCC의 2차 측이 케이블인 경우, 부스인 경우에 그 적용 방법을 케이블인 경우는 말단의 고장전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안전공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맞춰가지고 단합비로 계산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오토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차가도라든가 과도라든가 동기의 획수에 따라서 기여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고압은 기여되는 부분이 큰데 저압은 모터가 기동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대부분 1초, 2초 안에 모터가 기동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정전이 되면은 한전이 정전이 되면 얘가 전동기에서 순간적으로 발전기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뭔가 이제 그 상위로 기여가 되겠죠. 근데 그 기여되는 부분도 얘 기동 시간이 짧다 보니까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툭 올라가다가 끝나는데 이게 많이 모여졌다. 그러면 MCC 같은 거 보시는데 모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단합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대부분 고압 쪽에서만 문제가 되지 저압 쪽에서는 이게 올라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R2차 측의 ACB 쪽의 단합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걸 다 계산해도 우리나라의 차단기들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보다 높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단지 MCC, 요 ELD 쪽에 대해서는 요 거리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 때문에 요 구간을 보기 위해서 안전공사에서 고장전류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단락전류 계산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업체에서 할 때. 그때 들어가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리드 코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전에서 받아서 작업을 하시고 케이블에 대한 거는
이게 케이블은 온값으로 조립니다. 온값. 근데 온값으로 조립인데 문제는 DC 20도씨에서의 DC 정확값만 줍니다. 근데 우리는 AC로 계산하는데 DC 값을 주거든요. 그럼 X 값은 어떡하냐? XL은 2파이 F를 해가지고 이 F 주파수 60Hz에 L 값을 넣어서 계산할 때는 이 값은 안 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아까 그 사용하셨던 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상분, 역상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정상분하고 역상분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상분만 큽니다. 영상분이 큰데 케이블은 2배에서 3배 정도 큽니다. 요거는 사실은 가공솔로냐, 지중솔로냐, 뭐 원코어냐, 3코어냐, 4코어냐 배치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정전 용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값이 틀려지는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실측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면 3배 정도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은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TR, 그리드 코드, 케이블. 근데 케이블은 고압 케이블 같은 거 안 넣어도 고장률에 큰 영향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압 쪽은 케이블을 넣어줘야지만 고장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저압 쪽에 케이블 길이는 명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터들의 기여 전류로 인해 가지고 이 지점에 다각 전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운스트림하고 업스트림을 봤을 때 다운스트림이 거의 99%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얘는 1%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터들이 거리가 가깝거나 용량이 크거나 그러면 그 기여 전류가 이 지점에 다각 전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20%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면은 얘가 80이라는 건 이 지점에 예를 들어 100화였습니다. 100화에 뭐 1, 2카 늘어난 데를 우리가 설계할 때 100화에서 여유있게가 한 1.2배, 뭐 1.3배 고래 10%, 20% 최소한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모터의 기여율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막 갑자기 20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선정한 차단기 용량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정확하게 보고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많이 하시는 감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더 여유있게 가시게 됩니다. 근데 거의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장 전류 부분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그 고장 전류는 IC IEE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멘터리 인터루팅 뭐 스테이트 해가지고 2분의 1 사이클, 3 사이클, 30 사이클에 대한 고장 전류 아까 보셨던 댐퍼에서 컴프레시브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뭐 30 사이클 DT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고 뭘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고 뭘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고 필요한 고장 전류를 출력하는 옵션들을 내용을 아시면 거기서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값이 각각의 출력이 되니까 그때 그 값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퓨즈라든가 차단기라든가 모으개념이 정격 선택하는데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써주셨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안을 보고 시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됐는데 단순하게 이것만 들으시니까 이게 전체적인 오버랩이 안 돼가지고 그러신 거고 IC 6090부는 거의 뭐 90%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사우디 같은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IC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람코 계열 이런 그 오일머니 쪽에서만 IEEE를 요구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쪽 아람코 또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IC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어신값, 뭐 시메트릭값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거에 따른 고장 전류, 차단기 용량 이런 것들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IEEE 이 카다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141, 뭐 399 쪽에 지금 보시는 고장 전류, 로드 플로우, 모터 스타팅, 트랜전트, 하모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챕터별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2에서는 보육조 부분만 별도로 나와 있고요. 142에서는 그린북이라고 해서 접지 부분만 별도로 나와 있고요. 141에서는 범용적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선선 매니저님은 요거 399는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1까지도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정도. 나머지는 사실 뭐 그렇게 필요는 없고 고조파는 519 기준 정도를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장 전류이 끝났고 로드 플로우가 있는데 로드 플로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고장 전류는 거의 문제가 없게끔 다 만들거든요. 만드니까 그 제조사들이 그 사고 나지 않게끔 돼 있는데 로드 플로우는 부하가 계속 바뀐다. 그래서 로드 플로우라는 게 저희가 설계할 때 이 공장의 발전소냐 아니면은 유틸리티냐 아니면은 화학 공장이냐에 따라서 화학 공장은 부하가 설계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공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뭐 리비전이 한 뭐 7번에서 10번 정도 로드리스트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바뀐 로드리스트를 넣어가지고 그 로드리스트에 맞게끔 TR 용량을 선정하고 그 로드리스트에 맞게끔 케이블의 사이징을 여유있게 선정하고 하면서 넣는데 문제는 그 로드에 맞게끔 부하를 공급하기 위해서 TR 용량도 커지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이제 대용량 모터가 기동할 때 순간적으로 여기서 전압감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모터가 기동을 할 때 전압이 보통 80% 이상이 돼야지만 버스의 반자 전압이 80% 돼야지만 이 모터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TMS라는 모터 스타팅입니다. 그래서 모터 스타팅을 강제적으로 돌렸을 때 순간적으로 그 계통의 임피던스가 변하면서 전압이 드롭이 생길 텐데 그 전압이 드롭이 되는 부분이 타기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타기기가 돌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등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깜빡해도 다시 켜지는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압을 어느 정도 이상 되게끔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그걸 보통 80% 내지 85%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터 스타팅을 돌려서 대용량 모터를 기동했을 때 보통은 이게 고압 쪽에 대용량 모터가 기동했을 때 저압 쪽에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저압의 모터가 죽느냐 아니냐 보통 많이 봅니다. 저압 쪽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판단하기 게 여기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TMS라는 모드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는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해서 러닝했을 때 이제 볼테이지 기준만 봤는데 TMS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졌으니까 뚝 떨어졌다가 순간적으로 기동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다가 다시 수렴을 하겠죠. 요 떨어지는 이 폭이 몇 프로냐 이걸 봐가지고 이게 안정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를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럼 기동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임피던스를 조정하거나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거나 기동 방식을 뭐 전전압 기동에서 이제 반전압 기동을 해가지고 Y 델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소프트 스타트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VFD를 기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동 방식을 바꿔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다 보니까 로드 플로우가 가장 중요하고요. 로드 플로우 할 때 뭐 여러 가지 아까 옵션들이 있었는데 로드 플로우라는 건 이 개통 방정식이 비선형 연력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거 계산할 때 반복 계산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가우스 자이대법이라든가 뉴턴 라프법이라든가 패스트카프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가장 범용적인 뉴턴 라프법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아까처럼 뭐 i2의 마이너스 뭐 10의 5승 해가지고 10의 5승의 5차가 될 때까지 이게 편미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있잖아요. 요 꼭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편미분해가지고 그래프 이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건 기울기가 0이 아니죠. 또 쪼갰더니 여기 기울기가 0이 아닌 점입니다.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편미분을 해가지고 쪼개면서 목표값을 찾았을 때 그 목표의 오차 범위는 몇 프로 이내로 하겠다. 이게 오차 범위를 현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핵값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값도 있겠지만 이 쌍곡선이면 이 값도 나올 거거든요. 이 값은 필요가 없는 값이니까 이런 허스값은 없애버리고 실제 필요한 값만 부하기에서 로드풀을 이용하고 이 로드풀을 통해서 모터 스타팅도 하는 거고 이 로드풀을 통해서 하모닉도 하는 거고 이 로드풀을 통해서 지금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로드플로어를 모르시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뒤에 나온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장률은 고장률이 하나만 끝납니다. 고장률 가지고 아크플래시 가고 그 다음 고장률의 지락전류만 가지고 그라운드 매트의 지락전류 부분만 끌고 가고 그 다음 고장률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보호계획 쪽에 기준되는 아까 이 TCC 상에 기준되는 전류만 보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장전류는 기본이고 로드플로는 활용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지만 다른 것들을 진행하니까 그런 정도만 제가 시간을 아까 뭐 30분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의 하모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동영상을 www.김세훈닷컴에 제가 강의했던 동영상들을 링크를 시켜놨고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그냥 발전 배분 하시는 지금 뭐 이런 것들 강의했던 김세훈 발전 배분 검색하시면은 제가 실무했던 뭐 154 쪽 뭐 대관업 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뭐 유튜브로 해보고 지금 사실 오늘 이런 것들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 나름대로 또 스터디해가지고 저도 이제 잊어먹지 않게 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만들면은 나중에 또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봐서 못 드릴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